그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이휘소 박사님이 살아 계셨으면 정말 지금 저기에 나오는 분들보다 더 기라성 같은 훌륭한 물리학자로 영향력을 맞아요. 미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벨상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산자인과학도 한번 나오셨을 것 같고 그 나오셨겠죠. 예. 아쉽습니다. 안타깝네요. 거의 나올 뻔했는데 다음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 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진짜 정말 절대 앞으로도 볼 수 없을지도 모를 그런 게스트분을 모시고 처음이 마지막입니다. 예, 그것도 엄청난 곳에서. 일단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Because we hear two presentations from the two experiments, Atlas and CMS. 예, 저희가 잘 보세요.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예. 마크들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곳이 어디인가. 그러니까요. 예, 잘 예. 보시기 바랍니다. Really?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이게 바로 정확하게 11년 전 7월 4일 그러니까요. 바로 이 피터 힉스 박사님께서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던 바로 그 장소. 그렇죠. 예, 예. 안경에 또 김이 껴가지고. 다음 주시면요. 예. 바로 이곳입니다. 예. 예, 힉스 메커니즘. 어떻게 이 물질,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가. 힉스 메커니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힉스 보손이 발견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야,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신 분들이 사실 한국에서도 뵙기 힘든 분들이에요. 그죠? 한국에서도 이분들 예. 뵈려면 한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요. 이메일을 보내면 예. 그냥 스팸으로 가요. 메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김형도 교수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한배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써니 어떤 곳이고 입자 물리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개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촬영이 되고 있는 이 장소 세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연구소인지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험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발견한 입자, 힉스 입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어로 원래 지어진 이름이고 유러피안 오거나이제이션 포 뉴클리어 리서치라고 해서 유럽의 입자물리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이제 프랑스하고 스위스 국경에 제네바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유럽의 회원국들을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80개국이 참가하는 국제기구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연 한 1.6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고요. 선에 이제 상주하는 선에 고용된 인력은 한 3,000명. 근데 이곳을 방문하는 인력이 매년 거의 10,000명이 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입자물리 연구의 중심지라고 보면 되고요. 1954년에 설립이 돼서 내년에 굉장히 거대한 7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월드 와이드 웹의 발상지입니다. 사실 월드와이드에 없었으면 저희 이거 못하거든요. 사실 이 인터넷이- 유튜브 방송 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이 이게 아마 11회 아이챕이라고 해서 이제 입자물리 학회가 세른에서 열렸을 때 8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역사적인 사진이고요. 이 세른이 얼마나 이제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근데 정확하게 이제 세른에 고용돼서 세른에서 한 실험으로 세른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초대 소장인 펠릭스 블로우 박사님은 52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고 54년에 초대 소장이 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히터 팅 이분은 그 참쿼크의 메존인 제이프사이 입자를 발견한 후에 이제 저 사뮤엘 팅 박사님은 이제 여기 세른에 와서 그 후에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연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카를라 루비아, 사이먼 반데미르는 이 선의 두 번째로 큰 업적이죠. WG 입자를 발견한 공로로 84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보시면 잭 스타인버거 이분도 이제 뮤온 중성미자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고 줄곧 선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레스토랑 지나가다가도 뵐 수 있는 분입니다. 오. 네. 그다음에 조지 샤팍 이분은 이제 입자 검출기 제작으로 이 선에 있으면서 노벨상을 받으신 진짜 선의 노벨상인 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두 분은 제가 설명드릴 힉스 보존이라는 입자를 예측한 공로로 세른에서 한 실험으로 힉스 입자가 발견됨으로써 바로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게 된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얼마나 세계적이고 그 임팩트가 큰 연구인지를 다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제기구인 동시에 이 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이제 과학이 침체된 데 반해서 모든 이제 유명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망명을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드브로이라고 지금 그 물질파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뭐 그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유럽 분들이 우리도 힘을 합쳐서 전체 유럽의 연구소를 가져야 미국에 대항해서 이 연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소는 군사적인 연구는 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과학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해서 그걸 이제 논문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오픈해서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학을 평화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취지로 설립된 굉장히 훌륭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립이 된 이후에 여전히 이제 뭐 60년대, 70년대에는 이 입자 가속기가 미국이 주도를 했고요. 모든 중요한 3쿼크, B쿼크 다 미국에서 발견이 됐는데 7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가멜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거대하게 잔디밭에 전시되어 있는 그 버블 챔버에서 중성류, 뉴트럴 커런트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 선에서는 발견을 하고 미국에도 뭐 하버드 여러 이제 대학에서 그 브룩헤이븐에서 한 실험으로 그거를 봤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직후에 다시 우리는 이게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봤다, 미국에서는 못 봤다 이런 걸로 이제 한참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선에서 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성류를 발견한 걸로 굉장히 큰 업적을 낳았고요. 그래서 처음 그게 이제 선의 업적의 시초고. 예, 뭐 가가멜이라는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러 붙이는 거죠, 재밌게. 네네. 예, 맞습니다. 뭐 이런 게 꽤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저 연구할 때도 뭐 이제 뭐 레골라스도 있었고요, 프로그램 중에. 아, 그렇죠. 반달프도 있었고. 미먼도 있었잖아요, 미먼. 미먼도 또 우리 네. 연세대학교에서 미세먼지 관측하는 미먼. 귀엽지 않습니까? MZ세대? 네, MG하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예. 처음 가속계는 12cm였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몇 미터 되는 버블 챔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장비였습니다. 저 그래서.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름도 스머프가 아니라 가가멜이다. 작았으면 아즈라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네. 80년대에 이제 선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는 일이 바로 WG 보존이라고 하는 약한 그 상호작용의 매개 입자를 발견을 함으로써 표준 모형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이제 물리학자들이 기억을 할 텐데 이것도 이제 미국하고의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었는데 양성자 가속기 대신에 안양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W 보존과 G 보존을 찾아낸 업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 루비아 그다음에 반데미르 이 두 분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찾긴 찾았지만 사실은 그 이벤트로는 뭐 몇십 개 몇백 개밖에 못 본 거라서 이걸 본격적으로 보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훨씬 더 큰 터널의 링을 만들어 가지고 랩이라고 하는 전자 양전자 가속기를 돌려서 아주 정밀한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똑같은 터널에 이제 다시 양성자를 가속을 시켜서 실험을 하는 차세대 실험이 2000년대 후반에 시작이 되고 그게 2012년에 힉스 입자를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둘레가 27km의 그 터널을 지하 100m에 뚫어서요. 그곳에 이제 양성자 빔을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시켜서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로 13TeV라고 하는 양성자 질량의 한 1300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충돌을 시키고요. 근데 왜 전자 대신 양성자를 쓰냐 하면 이렇게 에너지를 올리면 전자는 입자가 굉장히 가벼워서 원을 그리면서 가속을 할 때 에너지를 계속 잃습니다. 잃어버리는 에너지의 양은 이제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의 사승에 그래서 양성자인 경우에는 에너지를 덜 잃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속을 시켜서 충돌시키는 실험을 계획을 했고요. 오른쪽에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근데 대신 양성자를 써서 안 좋은 점은 이 양성자의 에너지가 오롯이 충돌 사건에 사용되는 게 아니어서 그 일부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나온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크게 아주 그 에너지가 높은 걸 만들어서 무조건 힉스를 찾아보자 이렇게 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여기는 사실 약간 슬픈 스토리가 있는데 네. 슈퍼 컨덕팅 슈퍼 컬라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미국과 유럽의 경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미국이 그 경쟁에서 졌습니다. 선에서 WG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걸 접고 아예 큰 가속기로 가겠다. 그래서 맞아요. 거의 90km, 100km 정도 되는 거대한 가속기를 짓기로 하고 그걸 슈퍼 컨덕팅 슈퍼 컬라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이제 그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90년대에 승인이 돼서 텍사스에 이제 터널도 뚫고 거의 공사도 하다가 93년에 갑자기 실험이 중단이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못 받아서 그 시점이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가 승인이 된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가속기가 있을 때 그 경쟁이 입자물리 발전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입자물리 실험을 이끌어갈 곳은 유럽밖에 안 남았다. 그런 위기의식이 남아서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를
실험을 랩의 그 터널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거 사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승인을 하고 그 후에 이제 10년, 15년이 걸려서 2008년에 완공이 되고 근데 완공이 됐으나 뭐 어떤 사고가 있어서 다시 1년이 지연이 되고 2009년에 본격적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아까 처음에 힉스 입자에 대한 이론적인 예측 논문은 1964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힉스 입자가 발견된 거는 2012년입니다. 무려 48년이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에 비해서 네, 예. 그 피터 힉스가 그 후에도 살아 있었다는 살아 계셨다는 게 어떻게든 또 버티셔서 예. 살아생전에 보시려고 노벨상 예. 받기 전에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정말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에 완공이 됐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스위스가 아니라 미국에 있으셨을 텍사스. 확률도 있었겠죠? 텍사스에 있겠죠. 예. 네,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슈퍼컨덕팅 슈퍼컬라이더가 지어졌으면 그 에너지가 양성자 하나가 20TeV 해서 이제 한 40TeV로 충돌시키는 훨씬 그게- 지금 거보다 훨씬 큰 거죠. 예,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FCC라고 해서 네. 퓨처 서큘러 컬라이더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뭐 빨라야 한 20년 지나야 이제 지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굉장히 당겨서 실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다 지나간 얘기고요. 일단 굉장히 거대해. 저 지도만 보시면은 거의 그냥 거대한 마을이에요, 마을. 그러니까요. 예, 예. 저기 거대한 곳을 큰 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LHC다. 맞습니다. 요걸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그 27km가 이제 제네바에서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을 걸쳐서 이렇게 분포해 있고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 링을 그려놨는데 여기에는 크게 검출기 이름으로 그 실험을 구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틀라스라고 하는 주 검출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CMS라고 하는 그 경쟁 검출기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실험 목적으로 제작된 앨리스와 LHCb 그러니까 가장 큰 실험은 이 네 가지가 이 가속기와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각 실험마다 3,000명, 1,800명, 한 900명씩의 세계적인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 과학의 총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 별 표시가 된 곳이 현재 한국에서 함께 참여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CMS하고 앨리스. 아틀라스는 토로이달 LHC 어퍼라투스라고 해서 토로이드 모양의 굉장히 거대한 한 40m 정도 되는 크기의 사람 크기가 보이시죠? 저 검출기에서. 네. 네, 이름은 사실 굉장히 잘 지어서 아틀라스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거대한 검출기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죠? 파이팅이 넘치는 느낌 좀 있죠. 네, 그렇죠. 네, 예. 모형구에 뭔가 아틀라스 거대 함성 이러면은, 같은 네. 느낌. 그래서 왜 이런 큰 가속기를 지어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냐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사실 표준 모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표준 모형은 현재 물리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중력은 빠져 있지만 나머지 모든 법칙이 이 표준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의 모든 힘은 강력, 양력, 전자기력의 그러니까 세 가지 힘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 힘은 양자역학과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아주 잘 기술이 돼서 다 똑같은 방법으로 특수한 대칭성으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 매개 입자가 글루온과 WG 아까 선에서 발견했다고 한 그 입자들 그리고 광자 이걸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소위 말하는 매터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쿼크와 경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세로줄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 그다음에 전자 중성미자 사실은 이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로 세상의 모든 안정적인 물질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것들의 질량만 더 무거운 비슷한 카피가 두 개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래서 굉장히 세상이 복잡한 것 같지만 기본 입자의 관점에서는 단 세 개의 입자로 모든 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매개 입자로 그 상호작용이 이해가 되고 하는 걸로 모든 세상이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이렇게 희미하게 회색으로 쓰여져 있는 게 H라고 힉스 입자입니다. 그렇죠. 바로 네. 이곳에서 네, 발표한. 그 예. 표준 모형의 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입자인데 이 별표들을 보시면 사실 참쿼크와 뮤온 중성미자는 70년대 발견됐고요. 예. 비쿼크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표준 모형의 가장 중요한 입자들 WG, 힉스가 다 이거 선에서 발견이 돼서 선이 없었으면 표준 모형도 없었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연구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바로 이제 직접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1964년에 피터 힉스가 쓴 논문인데요. 이분이 쓰신 논문을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구글링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한 페이지가 조금 넘습니다. 네, 이 논문을 처음에 피직스 레터라고 하는 다른 저널에 보냈는데 이게 제가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PRL에 다시 보냈는데 여기에 레프리가 그러니까 심사를 하신 분이 다 좋은데 이게 물리랑 무슨 상관이냐. 거의 이제 거절 입장이었는데 그 커멘트를 듣고 이제 한마디를 쓴 게 이런 힉스 미케니즘이라는 게 작동을 하면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힉스 입자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레프리 커멘트 때문에 한 패러그래프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6명이 이제 이 힉스 미케니즘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힉스 입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은 거는 이 논문이 유일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벨상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하면 레프리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그 레프리는 남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리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게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2011년에 LHC가 열심히 돌아가면서 어떤 시그널이 뭐 힉스 입자니 아니니 하는 루머들이 막 한참 돌 때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들입니다. 힉스가 있을 거라고 믿느냐라고 보시면 이제 데이빗 그로스는 100% absolutely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다음에 존 앨리스 여기 선에 계신 물리학자하고 트래크 웨이책 이런 분들은 yes라고 대답을 했고요. 와인버그는 또 50-50 키블과 함께 이 얘기는 사실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입장으로 이제 50-50라고 하셨고 왼쪽에 그 스티븐 호킹이 고디 케인이라고 하는 초대칭 신봉자인 교수님과 내기를 합니다. 힉스 보존이 발견될지 안 될지. 고디 케인은 발견된다. 스티븐 호킹은 안 된다. 그래서 힉스가 발견돼서 스티븐 호킹이 $100를 고디 케인에게 줬습니다. 또 내기 호킹 형이 일초. 도박했으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도박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베팅을 했냐? 사실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있을 거라고 믿을 텐데 만약에 발견이 안 되면 물리가 훨씬 더 재밌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자기는 베팅을 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요. 이거 근데 이거 맞췄으면은 혹시 돈 내고 나서 한 얘기 아닌가요? 이거 그거는? 맞췄으면 말 달라져요. 딱 맞췄잖아요. 그럼 맞추니까 물리가 재밌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힉스는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요 직전에 힉슬리스 티어리라고 해서 심지어 7월 4일 그 발표하는 날에도 힉스가 없는 이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세미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당연한 걸 발견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이분이 이제 오른쪽에 힉스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에 앵글러트라고 같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남부가 노벨상을 받아야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힉스 미케니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가 깊이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이제 초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립 앤더슨이라고 이제 응집물질 물리의 대가이신데 이분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먼저 초전도체 현상을 힉스 미케니즘의 어떤 원천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63년에.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론적으로 설명이 된 건 아니어서 이와 비슷한 게 이제 분명히 이제 힉스에 쓰일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앵글러트 브라우트, 그다음에 힉스, 구랄릭 하겐 키블 64년도에 이 세 개의 페이퍼가 나옵니다. 근데 페이퍼는 나왔고 와인버그가 67년에 표준 모형에 대한 논문을 썼지만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끄집어낸 게 이휘소 박사님입니다. 여기서 이휘소 박사님 이름이 나올 거라고는 저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 이휘소 박사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힉스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가장 고마운 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스폰테너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났을 때 그 게이지 보존이 헤비해질 수 있고 한 그 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입자를 힉스 입자라고 하자라고 단언을 하신 게 이휘소 박사님이고 사람들이 이제 그 후에 이름이 간단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힉스 보존 이렇게 부르면서 거의 굳어져서 이게 발견될 시점에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그래서 BEH 입자라고 부르자. 아니면 뭐 저 이니셜을 따서 하여튼 별별 제안들이 다 있었는데 다 묻혀지고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힉스 보존,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이휘소 박사님이 살아 계셨으면 정말 지금 저기에 나오는 분들보다 더 기라성 같은 훌륭한 물리학자로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벨상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생명과학도 한번 나오셨을 것 같고 나오셨겠죠. 아쉽습니다. 안타깝네요. 거의 나올 뻔했는데 다음.
되게 교수님께서 끊는 거 되게 잘하시는. 교수님 이거 지금 김 박사님께서 지금 들을 필요가 없다 내려갑니다, 싶으면 이거. 다음. 여기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파티클 피버라고 하는 필름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요. 데이비 카플레인이라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동년배 이제 같이 이론물리한 친구가 만든 영화인데 이게 실시간 영화입니다. 그래서 힉스가 발견되기 전부터 한 2006년, 7년부터 힉스 발견되는 2013년까지 그 이론물리학자들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힉스가 발견되면 힉스와 함께 새로운 입자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입자가 나오면 내가 노벨상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려고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걸 보시면 1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그 역사적인 순간의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힉스 입자는 그 질량이 어떤 값이어야 되냐가 표준 모형에서 예측되는 값이 아닙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저기에 100GeV보다 낮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불안정해서 금방 붕괴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170GeV보다 크면 굉장히 힉스가 너무 상호작용이 커져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표준 모형 내에서는 저 범위 안에 있겠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표준 모형이 완성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이론에서 추대칭 이론에서 예측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G보존 매수와 동일한 질량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90GeV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그 근처에서 발견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얼마나 더 무거울 수 있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에 이제 가로축이 초대칭 입자의 질량입니다. 근데 GeV로 쓰여져 있는데 제일 왼쪽이 TeV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의 4승이라고 써 있는 게 10TeV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이 현재 LHC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초대칭 입자인데 만약에 힉스 입자의 질량이 뭐 100GeV였다라고 하면 초대칭 입자도 그 TeV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칭 입자도 같이 LHC에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가면 갈수록 그래서 120GeV, 130GeV가 되면 초대칭 입자의 질량도 커져서 이게 예를 들면 뭐 1000TeV, 10,000TeV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어떤 가속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 초대칭 입자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세로축이 이제 힉스 입자의 질량. 입자의 질량이고 네. 가로축이 초대칭. 입자가 있다면 힉스 입자의 질량을 설명하는 초대칭 입자의 질량인데 네네네. 이게 한 선은 아니고 굉장히 두껍죠. 예. 빨간색, 파란색이. 범위가 있어요. 그거는 예. 이제 다른 파라미터들도 힉스 입자의 질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정도인데 어쨌든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이제 주요했던 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픽처가 맞다면 힉스 입자의 질량은 저 110GeV 밑에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초대칭 입자도 LHC에서 나와야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리고 뭐 예를 들면 멀티버스 뭐 이런 아이디어가 맞다면 저 한 140GeV 정도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아주 무거워서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주가 굉장히 다양한 힉스 입자의 질량을 가진 우주들이 있어서 예. 그 중에 하나가 우리다 이런 설명밖에 없는. 그럼 그래서 마블로 가는 건데요. 그 예. 파티클 피버에 보시면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있었고 예. 심지어 140GeV의 힉스를 발견했다는 루머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걸 설명하겠다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두 세력이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7월 4일날 발표에서는 125GeV로 분명히 났는데 예. 돌아가 보시면 이게 굉장히 애매한 선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칭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끝 언저리에 있죠. 어쨌든 걸쳐 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컴포지트 힉스니 뭔가 이제 더 복합적인 힉스 입자를 생각할 때는 훨씬 힉스가 무거워야 되는데 예. 그것도 저 가벼운 게 아예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힉스 입자의 질량을 우리가 알아냈다고 해서 표준 모형을 뛰어넘는 이론이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냐 하면 모르겠다. 예, 왜냐면 다 결쳐 있으니까 지금 네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아까 그 가로축이 보시면은 로그 스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힉스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1TeV하고 10TeV가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네. 가속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LHC에서 볼 수 있는 초대칭 입자는 뭐 1, 2TeV 정도고요. 네. FCC라고 해서 아니면 옛날에 SSC라고 해서 이런 훨씬 더 거대한 가속기를 지어서 볼 수 있는 초대칭 입자의 질량이 뭐 5TeV, 10TeV 정도기 때문에 저기서 한 칸 넘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뭐 한 20년, 3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수준이라서 네. 저도 지금도 이 초대칭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내가 살아 생전에 저걸 볼 수 있을까는 저기에 쉽지 않다.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뭐 어떤 예. 가속기를 짓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이게 30년이 더 걸릴지 100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네. 일단 우리가 내가 사실 연애가 가능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형을 찾으면은 내가 연애가 가능한 사람인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아직 내가 평생 연애를 못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키가 170이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키가 몇이냐? 내가 생각하는 게 170에서 175 사이다. 네? 요 사이에 들어오면 일단 내가 소개팅을 나가는 겁니다. 근데 딱 들어오는데 키가 170에서 175 사이가 안 돼. 그럼 소개팅 자체가 안 나가. 근데 이번에 소개팅 하나 딱 들어왔는데 키가 몇인데? 172야. 그러면 이상형일 수도 있잖아. 예. 발견한 거예요. 그럼 나가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김항배 교수님이랑 김영도 교수님이 처음으로 괴소리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 어찌할 바를 모르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근데 굉장히 예. 잘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김영도 교수님이 네. 그래프 딱 보여주고 열심히 설명하니까 예. 채팅창에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예. 교수님이 구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이상형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어떤 키가 있다. 그 키를 예측을 했는데 네네네. 요게 발견돼서 소개팅에 나오면은 내가 일단은 가는 거야. 예.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예측한 값이 지금 계속 말씀하신 그 수치. 예. 근데 그게 딱 나온 겁니다. 이 현상을 힉스 입자 질량이 왜 이렇게 작은 게 문제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전기 현상을 이해를 하려면 전하가 있으면 주변에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플러스 전하가 저만큼 있으면 주변에 전기장이 이만큼 있구나라고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머르키하게 구름이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플러스 전하가 저만큼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전기장을 재봤더니 0에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전기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첫 번째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칭성입니다. 딱 맞게. 이게 컨덕터가 이걸 쉴딩을 해서 음. 전기장이 그냥 0이 된 거다. 그러면 나는 그냥 컨덕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음. 그게 이제 표준 모형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했던 방법이고요. 네. 그 왼쪽은 그냥 통계적으로 그 해픈투비 주변에 음의 전하들이 많이 있어서 딱 0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내가 뭐 전하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게 저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분포를 보다 보면 거의 확률적으로 전기장이 0이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멀티버스 상황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새로운 입자가 나타나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사바스 디모폴로스라고 여기 선에 오면 여름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스탠포드의 교수인데 이분이 아까 얘기한 초대층을 포함해서 표준 모형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제안을 하셨어요. 그 논문들에 아우. 딱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선이 마지막에 보시면 그 엑스트라 디멘전에 나오는 분들이 예. 저 두 번째 줄은 다 선의 포닥이었고요. 저 시기에 이 선이 중심지로 저런 일들이 다 90년대 말에 흥미롭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가 나오든지 내가 노벨상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어디든 다 껴 있으니까. 카지노로 치면은 지금 자잘하게 다 걸어놓은 거네. 그러니까 다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일단 배팅을. 딴다. 예. 적게 따더라도. 예. 일단은 노벨상을 타기 위한 모든. 저분이 그 몇 년 안에 자기가 노벨상 받을 거란 얘기를 네. 제가 교수 되기 전 포닥할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포닥할 때부터였다면. 네, 10년이 이제는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젊을 예. 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79년, 81년 이때 그러네요. 했고 네네. 이제 은퇴하신 지가 얼마 안 된 예. 그런 분인데 근데 그렇게 흥미롭게 하면서 그다음에 노벨상은 저자 수가 절대로 3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5명이 연구를 하다가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잘라냅니까? 서명을 팽다. 와. 그래서 야 물리학자들. 네, 그래서 네. 야 이거 잘하네. 딱 하다가 이제 네. 좀 갈 것 같다. 네. 그럼 딱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디모플러스의 논문을 보고 저자 수가 3명보다 많다. 그러면 이건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는 뭐 노벨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쓴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으신 분인데 네. 이분한테 이제 그 LHC 돌아가기 전에 피렌체 학회에서 이제 막 뭐가 나와도 내가 받을 텐데 뭐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톡을 딱 들었고요. 근데 이제 2012년에 힉스가 발견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이론 물리의 상황이 뭐냐? 목이 잘린 닭들이 마구 랜덤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명한 그 목 잘린 닭이 닭은 뇌관이 저 밑에 있어서 목이 잘린 채로도 살아갈 수가 있어서 저렇게 잘린 상황에서 더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었죠 예전에. 네, 그런 유명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이론 물리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뭐 약간의 희망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이 역사적으로 없었냐 하면
과학사에서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동설이 나왔을 때 왜 사람들이 이제 지동설을 안 믿었냐면 지동설이 맞다면 우리가 별의 연주 시차를 봐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우리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이죠. 그래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별 두 번째 별이 얼마나 떨어졌을지 모르죠. 네. 하지만 적당한 숫자라고 하면 분명히 연주 숫자가 보여야 되는데 한 1, 200년 동안 관찰을 해봐도 그런 걸 못 봤어요. 별은 그냥 천구에 박혀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가장 가까운 별 다음 별이 2만 AU만큼 떨어졌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측정해야만 볼 수 있었던 근데 지동설이 틀리진 않았다는 거를 밝혀주는 사례가 있듯이 초대층도 이제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더 큰 가속기를 듣거나 이제 정밀 측정을 해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아 정말 좋은 아, 발표. 좋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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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레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